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할 차례가 입지론부터죠. 자, 50쪽부터인데요. 매주 복습하는 게 이제 좀 많이 익숙해지셨습니까? 복습하는 게 좋은가요, 나쁜가요? 아주 좋습니까? 이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그냥 그 예의상 하는 말씀 말고요. 이제 한 6번 됐나, 이제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7번째네요. 복습, 8번째네요. 그죠? 엄청난 복습이네. 그러니까 총 8번을 듣는 거죠. 같은 내용을. 물론 이제 중요도가 높은 것은 반복을 많이 했고요. 중요도가 낮은 것은 조금 덜 했죠. 오늘 할 내용은 이제 입지론부터 다음에 이제 지대론, 공간 구조론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정책론에 들어가서 정책론에서 정부 개입이라는 주제가 있죠. 정부 개입. 그 다음에 뭐 토지 정책 이렇게 있습니다. 주택 정책이 좀 출제가 많이 되는 거고요. 요거는 조금 이제 주택 정책이 제일 많이 출제되고, 그 다음에 정부 개입, 그 다음에 토지 정책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 내용들이 이제 오늘 할 내용이에요. 요건 두 개 합해서 한 1.5 정도요. 요건 한 2문제, 많이 나오면 3문제 정도, 뭐 이렇습니다. 지난주에 했는 내용이 수요 공급과 경기 변동 했나요? 그 다음에 시장론 앞부분까지. 수요 공급에서는 어떤 내용들을 정리를 해야 돼요? 수요 공급의 개념을 정리해야 되죠. 개념에서는 유량 변수와 저량 변수 구별하는 것을 체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전적 개념이냐 사후적 개념이냐 요거 체크해야 되죠. 우리는 이제 원칙적으로 사전적 개념이죠. 그리고 유량, 원칙적으로 유량이고 예외적으로 저량인데, 이쪽은 이제 예외적으로라도 사후를 측정하지는 않습니다. 요거는 이제 예외적으로 저량 측정하게 돼요. 단기 분석에서 그렇습니다. 장기 분석에서는 유량 분석하지만 단기 분석에서는 예외적으로 저량을 분석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유효 수요와 잠재 수요 비교할 때, 잠재 수요는 우리 포함시키지 않죠. 구매 의사와 지불 능력이 모두 있는 유효 수요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를 구별해야 되죠. 수요량 변화는 그 재화의 가격이 변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가격이 변하는 것이고, 공급량 변화도 함께 했죠. 공급량 변화는 그 재화의 이것도 가격이 변하는 거고, 같은 수요 공급 곡선상의 점의 변화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많이 틀리는 게 이제 수요 변화 또는 공급 변화에서 틀리죠. 많이 틀리는 거는 수요 변화에서 틀립니다. 어디서 많이 틀리는가 하면은 여기 소득이라든가 관련재 가격, 여기 뭐가 있어요? 대체재 가격, 보완재 가격, 대가비 보가반 있죠. 이제 대체재 가격이 나올 때는 비례, 보완재 가격이 나올 때는 반비례, 이렇게. 여기 이제 간혹 가다가 대가비가 아니고 이제 대수가 나오죠. 대수반 이렇게 돌려야 되죠. 소득 얘기가 나오면은 정상재냐 열등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이걸 이제 자칫 실수하면 틀리는데, 아직까지 우리 시험에서는 여기서 함정을 낸 적은 없어요. 함정을 내지 않고 그냥 당연히 정상재를 전제로 해서 출제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함정에 빠진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근데 조금 더 난이도를 높인다면 분명히 함정을 만들겠죠. 아직까지는 함정이 없었어요. 그다음에 여기서도 아직까지 뭐 함정이라고는 하진 않겠죠. 그냥 뭐 대가비 보가반 뭐 이런 정도로, 또는 대수반 이렇게 하는 정도로 출제가 됐어요. 그다음에 이제 가격 예상이죠. 가격 상승 예상 또는 하락 예상이죠. 수요자들이 상승 예상하면은 수요가 증가하지만, 공급자들이 상승 예상하면 공급이 감소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고요. 그리고 이 공급의 경우에는 이게 소득이 없죠. 공급 결정 요인에 생산, 기술 수준 이런 것, 생산, 요소 가격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 관련재 가격이 공급에도 등장할 수는 있지만 중요도는 굉장히 낮다 그랬죠. 한 번도 우리 시험에 출제된 적은 없다 그랬습니다. 혹시라도 출제가 된다면 반대로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는 더 이상은 없는 거죠. 내용이 이제 관련재가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살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도 이제 가격 예상은 있죠. 공급자들이 가격 상승 예상할 때
지금 공급이 줄어든다는 거 조심해야 되죠. 앞으로 장래 가격이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지금 팔지 않고 나중에 파는 거죠. 그래서 틀린다면 노란 것에서 틀리죠. 이게. 여기서 틀리지 않으면 틀릴 일이 없습니다. 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키느냐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느냐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외에 기타 뭐 여기 인구도 있을 수 있고 뭐 이자율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요. 여기도 이자율은 여기도 들어갈 수 있죠. 자, 이런 이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수요곡선 또는 공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느냐 왼쪽으로 이동시키느냐 이걸 이제 정리를 하셔야 되죠. 이게 정리가 돼 있어야 이제 균형의 결정과 이동 이걸 이제 할 수가 있죠. 이동에서 틀리지 않는 거죠. 균형이 결정되는 것은 어디서 결정되고요?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교차하는 지점이죠. 결정된 균형이 이동하는 것은 수요곡선이 이동하거나 또는 공급곡선이 이동해야 균형이 이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들을 알아야 되죠. 이 내용들이 이쪽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왼쪽은 이제 노란 게 이동하는 거고 오른쪽은 이 파란 게 이동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균형량과 균형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보는 거죠. 그래서 가지수가 모두 몇 가지예요? 8가지였죠. 1, 2, 3, 4, 5, 6, 7, 8 해서 1, 2, 3, 4는 이제 어느 하나만 이동하는 거죠. 5, 6, 7, 8은 둘 모두 이동하는 거고 경우에 따라 이제 생각해 보면 수요가 증가할 수도 있고 수요가 감소할 수도 있고 공급이 증가할 수도 있고 공급이 감소할 수도 있죠. 자, 이럴 때 균형량과 균형 가격이 어떻게 움직인다 그랬어요. 이것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그랬죠. 이걸 그려서 보는 방법도 있고요. 우상향 이동, 좌하향 이동, 우하향 이동, 좌상향 이동 이렇게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에는 우상향 이동은 우상이잖아요. 우상. 이거는 좌하향 이동 이렇게. 공급 증가면은 우하향 이동이죠. 공급 감소면 좌상향 이동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증가, 감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가격 상승, 하락, 상승 이렇게. 그러니까 글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이거를 이제 화살표로 하면은 수요의 경우는 다 같은 방향으로 나타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이제 요건 올라가는데 여기 내려가고, 내려가는데 여기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는 이제 5, 6, 7, 8은 뭐예요? 수요가 증가하면서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를 먼저 보면은 공급이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가 이제 나중에 있고요. 수요가 감소, 수요가 감소. 수요가 증가하면서 공급도 증가할 수가 있고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이 감소할 수가 있죠. 이것도 이제 글자로 표현하면은 얘는 우상향 이동, 한쪽은 우상인데 얘는 우하향이잖아요. 둘 다 우가 나타나기 때문에 거래량은 당연히 증가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는 상이고 하나는 뒤쪽 가격 쪽은 하나는 상이고 하나는 하니까 가격 쪽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조금 복잡하죠, 얘는. 그래서 이거는 화살표만 봐도 거래량이 증가하는 거는 알 수 있거든요. 요거 화살표가 거래량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알 수 없다가 되는 거고, 다음에 여기는 하나는 증가고 하나는 감소이기 때문에 이게 알 수 없는 거죠. 이게 알 수 없다가 되고, 여기는 당연히 가격이 상승하는 거죠. 둘 다 상이기 때문에. 근데 이 수요가 감소할 때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 또 이제 알 수 없죠, 이게. 거래량은 알 수 없고, 가격은 내려가고, 둘 다 감소할 때는 거래량은 감소하고, 이거는 알 수 없다, 이렇게 되죠. 이 알 수 없는 걸 알 수 있기 위해서는 저쪽이 더 큰지, 이쪽이 더 큰지, 또는 똑같은지 알려줘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큰 쪽 보고 대답하면 된다 그랬어요. 똑같을 때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변화 없다 그랬죠. 똑같을 때는 변화가 없다. 그렇게 하면 되고요. 이게 이제 균형의 결정과 이동에서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탄력성으로 넘어가서는 탄력성의 개념에서 정리하면 돼요. 탄력성은 수량 변화의 크기 정도라 그랬죠. 수량 변화의 크기 정도. 수량이 얼마나 많이 변하느냐, 적게 변하느냐, 이 개념을 잊지 말아야죠. 수량이 많이 변하면 많이 변할수록 탄력적이고, 적게 변하면 적게 변할수록 비탄력적이죠. 근데 이게 가격이 변해서 수량이 변할 수도 있고, 소득이 변해서 수량이 변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재화 가격이 변해서도 수량이 변할 수 있죠. 근데 그 수량이라는 게 가격 탄력성이어서 가격이 미세하게 변했는데도 수량이 무한하게 크게 많이 변하면 그 뭐예요? 완전 탄력적이 되는 거고요. 가격이 아무리 변해도 수량이 전혀 변함이 없으면 완전 비탄력적이 되고 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종류예요, 종류. 종류에서는 이제 수탄도 있고 공탄도 있죠. 수탄도 있고 공탄도 있는데 수탄에는 무슨 탄력성? 수탄은 가격 탄력성, 또 소득 탄력성, 또 교차 탄력성 이렇게 되죠. 예, 가격 탄력성과 이 교차 탄력성이 실제로 문제에 나올 때는 A 재화 가격 변화율에 대하여 A 재화 수요량 변화율이 몇 프로다 이러면은 같은 재화면 뭐예요? 가격 탄력성인데 A 재화 가격이 변하는데 B 재화 수요량이 변하면 교차 탄력성이 되는 거죠. 소득 얘기가 나오면 이제 그때 소득 탄력성이 가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가격 탄력성은 이제 절대값을 씌워서 표현하는데 응용해서 더 얘기를 하고요. 얘네들은 이론적으로는 이제 0보다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정상제냐 열등제냐 대체제냐 보완제냐 이것만 이제 일단 파악하면 돼요. 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공탄에서는 가격 탄력성밖에 없죠. 이거는 가격 탄력성밖에 없어요. 전부 다 퍼센트로 나타내죠. 분모 분자꼴로 해서 유일하게 절대값 씌우는 거는 얘밖에 없죠. 자, 이 가격 탄력성은 이제 응용으로 넘어가요. 가격 탄력성의 응용해서 수요 공급 단원에서는 응용에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탄력성과 그래프. 탄력성과 그래프라는 균형 이동이죠. 이게 그래프가. 물론 이제 그래프라고도 할 수도 있지만 균형 이동해서 탄력성과 균형 이동해서 비탄력적일수록 어떻다 그랬어요? 가격이 변해도 더 변한다 안 그랬나요? 비탄력적일수록 가파를수록 공급이 증가할 때 가격이 더 많이 하락한다. 이렇게 하락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공급이 감소할 때도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이 더 많이 변하죠. 맞나요? 자, 이게 머릿속으로 수량 변화를 생각하면서 동시에 얘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에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비탄력적일수록 하면 수량이 적게 변할수록 이 말이잖아요. 수량이 적게 변할수록 하면서 생각은 뭘 또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가격을 동시에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수량이 적게 변할수록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은 더 많이 변한다. 그게 바로 B가 되죠. 그러니까 비탄력적일수록은 수량 변화를 생각하면서 가격도 동시에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은 더 많이 변한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맞나요? 근데 탄력적일수록 하면 누워버리는 거니까 수량 변화가 클수록 가격 변화는 작게 되는 거죠. 동시에 생각해야 되니까 헷갈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동시에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려서 생각하는 게 제일 좋아요. 비탄력적일수록 수량 변화는 작을수록 가파르니까 상하는 많이 변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탄력적일수록 좌우 변화가 클수록 가격 변화는 작게 변한다. 맞나요?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동시에 두 개를 생각해야 되니까. 우린 1차원적이잖아요, 보통. 저도 1차형 인간이었는데 저는 이제 탈피했어요. 2차 통과했습니다. 아무튼 어려워요. 사실 어려워요. 저도 많이 헷갈렸던 거고 옛날에. 자꾸 생각해야 돼요. 자꾸 생각하면은 숙달이 되는 거죠. 자, 아무튼 여기 B가 돼요. 이거는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도 마찬가지죠.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이렇게 수요가 증가하든 수요가 감소하든 가격 변화폭이 어때요? 더 크죠? 이게 바로 비가덤입니다. 비가덤. 이거 외에 이제 극단적인 경우도 했죠. 어느 하나가 수평일 때는 다른 하나가 아무리 이동해도 가격의 변화가 없고요. 어느 하나가 수직일 때는 다른 하나가 아무리 변해도 균형 거래량의 변화가 없다. 이게 이제 탄력성과 균형의 이동 요 주제예요. 비가덤입니다. 비가덤. 그다음에 탄력성과 판매 수입 있죠. 탄력성과 판매 수입 또는 임대료 수입 또는 전체 수입, 총 수입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같은 맥락입니다. 그 공급자의 판매 수입을 어디서 찾아요? 수요자의 수요 곡선에서 찾지 않나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한가운데가 단위 탄력적이고 여기가 무한대고 여기가 0이죠. 안 했나요? 위가 탄력 동네, 비탄력 동네. 탄력 동네, 아랫 동네는 비탄력 동네.
지금 아래 동네에 있다면, 비탄력 구간에 있다면 가격을 올려야 판매 수입이 증가하고, 윗 동네에 있다면 가격을 내려야 판매 수입이 증가한다. 이거였죠. 여기가 넓이가 제일 넓다 그랬죠. 그리고 단위 탄력적일 때는 요거 생각해야 돼요. 이렇게 직각삼각선에서. 단위 탄력적일 때는 이렇게 그림을 그리든 이렇게 그림을 그리든 넓이의 변화가 있다 없다. 넓이의 변화가 없다. 그래서 판매 수입의 변화가 없다. 이러면 되죠. 수탄이 1보다 크다 그러면 저 위를 생각하면 돼요. 수탄이 1보다 작다 그러면 아랫동네 생각하는 거고요. 그래서 한 가운데로 가야 탄력성이 판매 수입이 증가한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탄력성 크기 결정 요인이에요. 탄력성 크기 결정 요인에서는 수탄 크기 결정 요인, 공탄 크기 결정 요인 해서, 수탄 크기 결정 요인 하면은 대체재가 많을수록, 고려하는 기간이 길수록, 가격,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가격 수준이 높아질수록, 가격 수준이 높아질수록 커지고 있죠, 지금. 다음에 용도가 다양할수록, 시장을 세분할수록, 이게 용도가 다양하다, 시장을 세분화한다는 게 대체재가 많아지는 거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그리고 사치재일수록, 사치재일수록 탄력성이 더 커진다. 뭐 이런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공탄 크기에서는 고려하는 기간이 길수록은 똑같죠?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용도 전환이 용이할수록, 다른 걸로 바꾸기가 쉽다면 수량 변화를 크게 할 수가 있잖아요. 수량 변화를 크게 할 수 있다는 게 탄력성이 커지게 하는 건데, 조심해야 되는 거는 탄력성이 작아지게 하는 거. 생산 요소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자들은 공급하기가 어려워지죠. 자재를 구입해야 공급을 하는데 자재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하기가 어려워지잖아요. 그럼 비탄력적이에요. 공급자들 입장에서는. 또 제한하는 법규가 많을수록 비탄력적이 되죠. 그 다음에 이거 조심하라 그랬죠.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에요.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많이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럴 때는 탄력성이 작아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들이 이제 수요 공급에서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이 칠판 안에 다 있어요. 이 칠판 안에 있는 내용 알면은 지금까지 출제된 문제 한두 문제 빼고 다 맞출 수 있어요. 이런 문제는. 그리고 이제 경기 변동이죠. 경기 변동에서는 경기 변동의 유형을 체크를 해야 돼요. 경기 변동의 유형에서는 이제 순환 변동도 있고, 계절 변동도 있고, 그다음에 장기 변동도 있고, 무작위 변동이 있죠. 불규칙 변동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뜻을 이제 체크를 해야 되고, 특히 요거 계절 변동과 요 무작위 변동, 요것의 구별을 좀 할 필요가 있고요. 장기 변동은 이제 추세 변동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자연재해라든가 아니면은 갑작스런 무슨 사고가 난다거나 이렇게 해서 나타나는 거는 무작위 변동이죠. 근데 이제 계절 변동은 1년을 주기로 해서 계절마다 나타나는 변동 이렇게 되고, 우리는 주로 순환 변동 본다고 그랬죠. 순환 변동에서는 내 국면 또는 두 국면으로 이렇게 하죠. 네 수로 나눌 수도 있고 둘로 나눌 수도 있고 해서, 이 순환 변동은 장기적인 추세 변동에서부터 이렇게 이탈하는 거죠. 이탈하는 변동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경기 변동의 이제 특성, 이걸 이제 특징 또는 특성, 이걸 구별할 때도 일반 경기와 비교하잖아요. 일반 경기하고 비교할 때 다 순환 변동을 구별하는 거죠. 그래서 주기나 진폭은 어떻게 움직이냐 뭐 이런 거 하죠. 주기는 일반 경기보다 더 길고 진폭은 더 크게 변하고, 그리고 그 일반 경기하고 이렇게 밀접한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죠. 당연히 밀접한 관계를 맺으니까 선행할 수도 있고 후행할 수도 있고 역행할 수도 있고 동행할 수도 있고 다양한 모습을 띌 수 있죠. 근데 부문별로 놓고 보면 어떤 얘기를 해요? 부문별로 놓고 볼 때는 이제 주거용 부동산 경기, 상공업용 부동산 경기 이렇게 해서 일반 경기하고 비교했을 때 일반 경기와 상공업용 부동산 경기는 좀 함께 가는 경향이 있고, 주거용 부동산 경기와는 좀
역행의 관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주상공을 가중평균 하면은 일반 경기에 비해서 약간은 후행하는 그런 성격이 있다. 가중평균치적 성격 때문에 이렇게 후행하는 관계에 있기도 하다. 이렇게를 했고요. 그다음에 우경사 비대칭에서 장기적으로 갈 때에는 저점에서 정점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정점에서 저점까지는 시간이 좀 짧게 걸리는 우경사 비대칭 이런 형태를 갖기도 하고요. 또 어떤 지역에서 출발한 경기 변동 모습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그런 모습을 띠기도 합니다. 뭐 그런 내용들이 이제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성. 그러니까 순환 변동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환 국면별 특성도 있죠. 순환 국면별 특성 해서 하회, 상후 이런 거 했죠. 각 국면별로 어떤 특성들이 있는지 살펴봤고 안정시장이라는 독특한 시장이 있다고 그랬죠. 이거는 일반 경기에서는 이런 거 얘기 안 한다고 했어요. 부동산 경기에서만 독특하게 얘기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불황에 강한 부동산 해서 소규모 주택이나 도심지 점포가 여기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때 거래는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거래가 이제 이때는 거의 거래가 별로 없다가 회복기에 거래가 조금 생기기 시작하고 거래가 활발하고 그리고 후퇴기에는 거래가 이제 잠잠해지는 거죠. 이제 한산해지는 거죠. 그리고 가격은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이게 밑으로 이제 밑에서는 가격이 거의 바닥이죠. 가격이 약간 올라가기 시작하고 이때 이제 투기적인 모습도 보이기도 하고 회복 기간에 상향시장, 후퇴시장 이렇게 또 매도인과 전문 활동에 있어서는 매도인과 매수인 중에 누구를 중시하느냐 상도 하수 그랬죠. 올라가는 시기에는 매도인 중시, 내려가는 시기에는 매수인 중시. 또 과거 사례 가격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했죠. 과거 사례 가격은 올라갈 때에는 하한의 의미가 있고요. 과거 사례는 내려갈 때는 상한의 의미가 있다. 다만 이제 정점과 저점을 기준 가격으로 삼죠. 그래서 후퇴기에는 과거 사례 가격은 기준 가격이 될 수도 있고 상한 가격이 될 수도 있고 회복기에는 과거 사례 가격은 기준 가격이 될 수도 있고 하한이 될 수도 있고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기타 사항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기 측정 지표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 간혹 언급되는데 측정 지표는 이제 선행 지표도 있고 선행 지표, 동행 지표, 후행 지표 이런 게 있다 그랬죠. 선행 지표 하면 어떤 게 있다 그랬어요. 택지 분양 실적 같은 거. 택지를 분양받는다는 얘기는 앞으로 건축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맞나요? 택지 분양 실적 또는 건축 허가 면적 뭐 이런 것들 또는 공실률. 공실이 많다는 건 앞으로 별로 안 지을 거다 뭐 이런 것들. 동행 지표는 지금 현재 상태를 나타내는 거죠. 지금 건축량, 거래량 이런 것들. 후행 지표는 이미 지나가는 거예요. 완공량 같은 거. 근데 이제 이런 지표를 측정할 때는 공급 지표와 수요 지표와 보조 지표를 종합적으로 측정해야 된다 그랬죠. 종합적으로 측정해야 된다. 공급 지표는 뭐가 있고요. 건축량, 지금 건축해서 공급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고 또 수요 지표는 건축되는 게 거래되는지 거래량 봐야 되고 보조 지표는 이거는 가격 변동이죠. 다음에 이제 거미집 모형 했죠. 거미집 모형은 기본 가정을 좀 체크하라 그랬어요. 기본 가정은 이제 공급자들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공급자들은 전기 가격 본다 그랬죠. 수요자들은 금기 가격 본다 그랬어요. 그래서 시차가 존재, 시차. 공급자들이 가격 본 시점하고 실제 물건이 나오는 시점이 차이가 있죠. 그래서 가격 높다고 생각하고 많이 지어서 내놓으면은 막상 나올 때는 초과 공급이 되고요. 그럼 가격이 폭락하고요. 가격 폭락한 거 보고 또 농사 안 짓거나 이러면은 실제 물건이 나올 때는 너무 적게 나와서 초과 수요가 돼서 폭등하고 이런 이제 주기적인 등락을 하는 그런 현상을 보이는 겁니다. 초과 수요, 초과 공급이 반복되면서 가격 폭등, 가격 폭락을 반복하는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이죠. 이럴 때 어떤 충격을 줬을 때 수렴형이 되느냐, 발산형이 되느냐, 또는 순환형이 되느냐, 요거를 이제 체크를 했죠. 수렴형이 되는 거는 뭐예요? 수탄이 더 커요, 공탄이 더 커요? 수탄이 더 크면 수렴형이죠. 발산형은 공탄이 더 큰 발산형, 순환형은 똑같으면 되는데 탄력성으로 얘기하면은 쉬운데 기울기로 주면은 기울기 절대값으로 바꿔서 부동호 방향을 반대로 돌려야 일치한다 그랬죠. 그래서
수기절 이렇게 나오면 공기절 이렇게 계산해서 어떤 쪽이 더 커야 수렴형, 공기절 쪽이 더 커야 수렴형 이렇게 기억하시라 그랬죠. 여기 이제 거미집 모형이고요. 이게 의미는 이게 갖고 있는 의미는 주기적인 반복 현상, 반복 현상을 설명하는 건데 원래는 농산물을 설명하는 거였지만 부동산에 적용해도 어느 정도는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부동산에 적용했을 때에는 가격 등락폭이 더 큰 상공업용 부동산에 더 잘 적용된다 할 수 있고요. 다음에 이 이론의 이제 문제점은 요거 공급자들이 전기 가격에 의존한다는 게 계속해서 전기 가격이거든요. 근데 사람이라면 한두 번 속아보면은 한 번쯤은 생각을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계속 똑같은 잘못을 계속 반복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합리적으로 기대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 이론의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조금 이제 어려운 내용인데 우리 시험에는 주로 이걸 위주로 지금까지 출제를 하고 있는 거죠. 다음에 이제 시장론 들어갔고요. 마지막에 시장론에서는 이제 부동산 시장의 특성 체크해야 되고요. 부동산 시장 특성에서는 과장국수 비비자 있죠. 과장국수 비비자. 자, 요거 체크하시고요. 부동산 시장 기능은 중요도가 요거보다는 조금 낮다 그랬죠. 요건 뭐예요? 자고가 정량 이렇게. 과는 뭐예요? 과다한 법적 제한. 법적 제한이 많으면 수급 조절이 잘 안 돼요. 법적 제한이 많으면 조금 전에 탄력성 크기 결정 요인에서 법적 제한이 많으면 공급자들이 공급하기 어려워지면 비탄력성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 탄력성이 작아지게 하는 게 공급이 잘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즉 법적 제한이 많으면 특히 공급 조절이 잘 안 돼서 단기적으로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 장은 매매 기간의 장기성을 말하고요. 황금성이 떨어지고 국지성, 부동성으로 인해서 부분 시장이 만들어지고 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에서 이 상품의 비표준화성, 거래 비공개성, 시장의 비조직성 이거는 주로 개별성과 관련되고 자금의 유용성 여부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거는 고가성 때문에 그렇죠. 다음에 자고가 정의 자원 배분 기능이죠. 여기는 가격 창조 기능. 자고가 정의 이건 뭐 교환 기능이고요. 정보 제공 기능, 양과질을 조절하는 기능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효율적 시장 이론으로 들어가서 효율적 시장 이론은 세 단계로 정리를 하시라 그랬어요. 하나는 효율적 시장의 유형해서 약성, 준강성, 강성 효율적 시장이 어떤 정보를 즉각 반영하는 시장이냐, 과거 정보만 반영하느냐, 현재 공표 정보까지 반영하느냐, 내부 정보까지도 반영하느냐 이렇게 구별을 했고요. 이런 시장에서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질문한다 그랬죠.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으려면은 보다 우수한 정보를 이용해서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다 그랬죠. 이런 시장에서는 현재 공표 정보나 미공표 정보로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고요. 이런 시장에서는 미공표 정보를 이용해서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다 그랬죠. 여기서는 어떤 경우에도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했죠. 자, 그러면서 기술적 분석이나 기본적 분석이라는 용어를 함께 사용을 하면서 해야 되죠. 기술적 분석은 뭐예요? 과거 정보 분석하는 거죠. 이거 분석해가지고는 어떤 시장에서도 초과이윤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근데 이걸 분석해가지고는 어디에서는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어요? 약성에서는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지만 중강성이나 강성에서는 초과이윤을 얻을 수가 없죠. 아무튼 이런 시장에서는 보다 우수한 정보를 이용해서 초과이윤을 얻을 수는 있잖아요. 얻을 수는 있는데 문제는 그 초과이윤을 얻기 위해서 지불하는 정보 비용과 초과이윤의 크기가 같다면 그런 시장은 뭐가 될 수 있다? 할당 효율성이 달성될 수가 있죠. 그게 이제 할당적 효율성이죠. 그래서 이 할당적 효율성까지 정리하면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효율적 시장의 유형, 초과이윤 존재 여부, 할당적 효율성에서 초과이윤의 크기와 정보 비용의 크기가 같으면 할당적 효율성이 달성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됐나요? 자, 지난 시간에 했는 내용들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거 다 했나 이거? 진짜 많이 했네. 근데 그 전주에 좀 했잖아요. 수요 공급에. 설마 이렇게 많이 다 했으려고.
자, 오늘은 이제 입지론인데요. 그 52쪽 이제 농업 입지부터 보면 돼요. 그 앞에 있는 입지의 개념들은 그렇게 뭐 중요도가 높은 것은 아니고요. 그나마 좀 용어 정도 정리한다면 51쪽에 입지론, 적지론 정도만 체크하시면 돼요. 입지론은 자리를 찾아가는 거고요. 입지론이 보통 우리가 말하는 입지론이에요. 보통 우리가 입지론 하면 어떤 자리가 좋은 자리인지 찾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어떤 자리가 좋은 자리 찾는 게 입지론인데, 이걸 이제 접은 의미의 입지론과 적지론 이렇게 나누는 거죠. 입지론은 용도를 먼저 정해놓고 뭘 찾아가는 거예요. 땅 찾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적합한 땅이 어디 있는지. 근데 적지론은 땅이 있을 때 거기에 적합한 용도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말하는 건 이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입지론입니다. 이거는 누구만 고민하라 그랬어요? 땅 있는 사람만 고민하라 그랬죠. 맞나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부동성 때문에 하는 얘기고요. 땅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사람이 그 땅 찾아가야 되는 거고요. 이거는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고민하는 거죠. 이 땅에다가 뭐 할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적지론의 고민은 최유효 이용 고민과 같다 그랬어요. 이 정도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 밑에 이제 단어 하나 더 체크한다면은 입지 단위와 입지 인자 이런 단어만 좀 체크하면 되겠죠. 51쪽에 입지 인자, 입지 단위. 입지 단위는 각각의 비용 항목을 입지 단위라 그래요. 입지 단위. 각각의 비용 항목. 우리가 공장을 지어서 제품을 만들 때 수송비도 들고 인건비도 들고 여러 가지 비용들이 들잖아요. 그런 비용 항목 각각을 뭐라고 해요? 입지 단위라 그래요. 근데 입지 인자는 이런 입지 단위들 중에서 입지 단위들 중에서 비용 절약상 가장 이익이 되는 항목을 입지 인자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바닷가에 공장이 많은 이유가 뭐예요? 수송비를 절감하기 위한 거죠. 맞나요? 그때 그건 수송비고요. 수송비. 입지인자가 수송비. 우리나라에 바닷가에 공장이 많은 이유, 수송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입지인자가 수송비 이렇게. 그리고 우리나라 의류업체들이 동남아로 많이 갔죠. 동남아에 의류업체들이 많이 가는 이유가 뭐예요? 인건비 때문이잖아요. 인건비. 입지인자예요. 됐나요? 조선소가 거제에 뭐 이렇게 동해안에 많은 이유가 뭐예요? 그런 자연 조건이에요, 자연 조건. 그런 자연 조건. 왜냐면은 서해안에는 조선소가 생기기가 좀 어렵죠. 서해안은 이게 동고서저 때문에 이게 얕잖아요, 이게. 얕으니까 이걸 배를 진수하거나 이렇게 하기 쉽지 않죠. 근데 이게 동해안은 이렇게 깊으니까 또 거제 같은 것도 좀 남해안이긴 해도 약간 외로 나갔잖아요. 섬이니까 조금은 더 나가서 그 거제도 바깥에도 섬들이 많잖아요. 많으니까 태풍 같은 게 와도 피해가 좀 줄 수 있죠. 섬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방파제 역할을 하니까 그런 자연 조건이 또 그렇게 입지인자가 될 수도 있고요. 아무튼 그런 것들을 입지인자라 그래요. 그럼 됐습니다. 넘어가시고요. 자, 이제 농업 입지부터 농공상 이렇게 가는데 가면 갈수록 중요하죠. 농업 입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죠. 근데 농업 입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다만 이제 이게 T내내 농업 입지거든요. T내내 농업 입지. 이게 200년 전 얘기예요. 이거는 위치 지대론과 같아요. 뒤에서 얘기하는 위치 지대론. 위치에 따라 지대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도시가 한가운데 있고요. 사방팔방 교통 조건이 똑같고 평평한 곳에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랬을 때 농사를 짓는 거는 다 도시로 수송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거리가 멀면 멀수록 뭐가 많이 발생해요? 수송비가 많이 발생하죠. 자, 그러니까 똑같은 농작물을 경작해 가지고는 거리가 먼 곳에서는 경쟁이 안 되죠.
그죠? 경쟁이 안 됩니다. 이 똑같은 농작물 가지고는. 뭔가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농작물마다 수송비가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농작물마다 1km 수송하는데 수송비가 다르겠죠. 각각. 수송비가 많이 발생하는 농작물이 있을 것이고 수송비가 적게 발생하는 농작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송비가 많이 발생하면 많이 발생할수록 멀리서 농사 지면 그건 적자, 수송비에 다 비용 들여버리면 적자 볼 거 아니에요. 그럼 수송비가 많이 발생하는 농작물은 어느 쪽에 가까이 와야 돼요? 도시 근처로 와야 되고 수송비가 적게 발생하는 농작물은 외곽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티넨의 농업입지에서는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위치에 따라 수송비가 달라지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수송비가 많이 발생하니까 지대가 점점 작아지는데 어떤 농작물은 이렇게 내려가고요. 가파르게 지대가 가파르게 내려간다는 얘기는 수송비로 다 써버리는 거예요. 수송비가 많이 발생하니까 여기만 벗어나면 벌써 적자예요. 적자. 지대가 0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대가.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 농작물 경작의 한계 지점이 되는 거죠. 여기를 벗어나면 이제 적자니까. 근데 어떤 농작물은 이렇게 간다는 거죠. 시장에 갖다 파는 금액은 얼마 안 돼도 수송비가 적게 발생하면은 이렇게 서서히 지대가 내려가는 거죠. 이 농작물의 한계 지점은 여기를 벗어나야 이제 적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교차점을 중심으로 해서 요 안쪽은 누가 지대를 지불할 능력이 높아요? 요 가파른 게 지대를 지불할 능력이 높죠. 요 바깥쪽은 누가 지대를 지불할 능력이 높아요? 요 완만한 게 지대를 지불할 능력이 높죠. 그래서 여기 대체로 이렇게 가파른 거는 집약 농업이고요. 이렇게 내려오는 게 완만한 거는 조박 농업이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안쪽은 누가 자리 잡고 집약 농업이 자리 잡고 바깥쪽은 조박 농업이 자리 잡는다는 게 200년 전 티넨의 위치 지대론에서 나온 거죠. 그게 현대 농업에도 어느 정도는 그대로 적용이 되죠. 그래서 이게 아직까지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대체로는 이게 맞는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200년 전이고요. 시간이 벌써 시점의 차이가 있잖아요. 시간의 차이. 그다음에 공간도 차이가 있잖아요. 유럽과 우리나라. 그러니까 시공을 떠나서 진리죠. 이게 이제 진리 탐구죠, 이게. 학자들이 진리 탐구를 한다는 게 시공과 관계없이 그럴듯한 얘기를 하는 거죠. 아무튼 이런 게 이제 농업 입지예요. 이 정도만 할게요. 더 이상 들어갈 필요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업 입지는, 그러니까 농업 입지는 그나마 뭐 계산 문제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한 10년 가까이 됐어요. 그 외에는 언급된 적이 없고요. 이제 지대론으로는 나왔죠. 지대론은 이제 나왔는데, 그다음에 이제 공업 입지는 한 두세 번 나왔어요. 공업 입지는 이제 두세 번, 10년 동안 두세 번 정도 나온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이라는 게 이제 더 중요하고요. 최소 비용. 자, 이게 공장이잖아요, 공장. 공장을 이제 어디다 짓는 게 좋냐,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공장이라는 게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를 하는 곳이죠. 근데 그 공장의 위치가 비용이 제일 적게 드는 곳에 공장 지어라, 이런 얘기죠. 근데 베버가 강조한 비용에는 수송비도 있고 또 뭐도 있어요? 수송비, 인건비, 임금, 집적력 또는 집적경제, 이 세 가지를 강조했어요. 세 가지. 이 세 가지 베버라는 사람은. 자, 근데 그 중에서 제일 강조한 게 어떤 거예요? 제일 강조한 게 수송비예요. 수송비. 수송비를 제일 강조해서 수송비가 제일 적게 드는 곳에 공장 지으세요, 이 소리예요. 근데 수송비라는 게 원료 수송비도 있고 뭐도 있어요. 제품 수송비도 있단 말이에요. 원료 수송비와 제품 수송비. 이 두 개의 합이 최소가 되도록 해야 돼요. 원료 수송비와 제품 수송비 합이 1차적으로. 이거는 일단 일정하다고 보고. 자, 그랬을 때 어떤 경우에는 원료 수송비가 많이 발생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제품 수송비가 많이 발생해요. 원료 수송비가 많이 발생할 때에는 이거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슨 입지를 해야 돼요? 원료 지향 입지를 해야 돼요. 또 제품 수송비가 많이 발생할 때는 시장 지향 입지를 해야 비용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근데 원료 수송비나 제품 수송비가 똑같으면 어떻게 해? 굳이 이쪽 저쪽을 따질 이유가 없죠. 그때는 이제 자유입지형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요거를 베버라는 사람은 뭘로 설명해요? 원료지수라는 것으로 설명하죠. 그래서 원료지수라는 것이 뭐예요? 하면은 원료지수는 원료 중량 나누기, 이 국지 원료죠. 원료 중량 나누기 제품 중량 이렇게 하죠. 이게 국지 원료죠. 국지 원료. 보편 원료는 무게를 따질 필요가 없어요. 어디서든 그 자리에서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수송을 할 필요가 없죠. 수송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그 자리에서 하면 되니까 원료 중량 따지는 거는 국지 원료예요. 자, 이게 1보다 크다는 건 뭐예요? 원료 중량이 많이 나간다는 얘기죠. 그것은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폐기물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버리는 게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럴 때에는 어디 가까이? 원료지향 입지 이렇게 하는 거죠. 원료지수가 1보다 작으면 시장지향 입지, 원료지수가 1이면 입지 자유형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수송비가 제일 적게 드는 곳을 먼저 찾은 후에 이 위치를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 위치를 벗어나면 수송비가 더 많이 발생하겠죠. 제일 적게 드는 곳을 찾았으니까. 근데 이것보다 다른 곳으로 공장을 이전을 했을 때 수송비는 더 늘어나더라도 임금을 훨씬 더 많이 줄일 수 있다면 이쪽으로 옮기는 게 나을 수도 있죠. 그럴 때는 이제 여기는 무슨 지향 입지가 될 수 있어요? 노동 지향 입지가 될 수 있죠. 노동 지향 입지. 자, 그런 식으로 더 추가적으로 다른 거를 보는 거예요. 다른 거. 또 다른 데로 옮겼을 때 집중력이 좋아서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고 하면 무슨 지향 입지 하는 거예요? 집적 지향 입지 이런 식으로 또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산업은 원료 지향 입지를 택하고 어떤 산업은 이제 시장 지향 입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대체로는 이제 원료 지향 입지 하는 게 아니라 중량 감소 산업, 시멘트 산업 같은 거 이런 것들이죠. 원료 무게가 많이 나가는 시장 지향 입지 이런 것들은 중량 증가 산업이죠. 그러니까 뭐 청량 음료, 뭐 맥주 이런 것들을 물을 많이 사용하는 거죠. 보편 원료를 많이 사용하는 거. 여기는 현재 원료를 많이 사용하는 거죠. 그다음에 자유 입지는 이 수송비 비중이 별로 크지 않은 거. 뭐 기술 이런 집적 지향 입지도 마찬가지 기술 같은 게 있는데 얘는 특징이 한데 모여 있는 게 특징이잖아요. 집적이라는 건 한데 모여 있는 게 특징이고 자유 입지는 수송비 비중이 별로 크지 않은 거. 이런 것들은 뭐 입지를 어디 해도 별로 큰 문제가 없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그 원료지수와 입지 형태에서 그 박스 밑에 원료지수가 1보다 크면 원료지향, 1보다 작으면 시장지향, 1이면 입지자유형 해서 그렇게 원료지향 입지의 경우 그 몇 가지 있죠. 중량 감소 산업, 그 다음에 국지 원료를 많이 사용하는 공장, 그 다음에 경우에 그 마지막에 원료의 부패성이 심하다, 뭐 이렇게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시장지향 입지해서 다 달달달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여기는 한 번쯤 그냥 쭉 읽어만 보시면 되는 정도예요. 자, 그렇게 해서 넘어가셔서 그 집적지향이나 자유입지형 이런 것도 있죠. 자, 그런데 중간지점 지향 산업도 있죠. 중간지점 지향 산업은 특징이 두 번째 줄에 있죠. 수송적환 지점이에요. 수송적환 지점. 수송적환 지점은 어떤 경우인가 하면은 교통수단이, 운송수단이 바뀌는 거예요. 운송수단이 바뀌니까 옮겨 싣는 거죠. 그게 항구가 그렇죠. 항구는 이제 육상운송에서 해상운송으로 바뀌죠. 그러면은 항구에다가 공장을 짓는 거죠. 항구에다가 공장을 지으면은 굳이 육상운송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해상운송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항구에 이제 공장이 많은 이유가 뭐겠어요? 해외에서 원료를 수입해서 바로 항구에서 가공을 해서 바로 수출하는 거죠. 석유화학공단이 다 어디 있어요? 바닷가에 있지 않나요? 석유화학공단은 다 바닷가에 있습니다. 그래야 원유를 수입해 와서 가공을 해서 수출하는 거죠. 아무튼 우리나라는 그런 항구에 공장이 많은 이유가 원료를 해외에서 수입해 와야 되고
가공한 걸 또 수출해야 되니까 항구에 많은 거죠. 그게 다 중간 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에 이제 편제 원료와 보편 원료. 자, 편제 원료는 특정 지역에서만 생산되는 원료고요. 보편 원료는 어디서든 구할 수 있는 물이 대표적이에요. 그러니까 물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편 원료를 많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장 지향 입지가 되는 거고, 편제 원료를 많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는 이제 원료 지향 입지가 되는 거죠. 자, 다음에 밑에 래쉬의 최대 수요 이론은 드디어 이제 작년에 처음 나왔어요. 작년에 처음 나왔는데, 지금 이 배버의 최소 비용 이론은 비용을 제일 적게 하는 곳에 공장 지으라 그랬잖아요. 이 이론은 전제 조건이 뭔가 하면은 판매는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공장이 어디 있든 판매는 별 차이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그 석유화학 공업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내수는 한정돼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내수는 한정돼 있잖아요. 우리는 거의 수출 경제란 말이에요. 근데 공장이 어디 있든 수출의 차이가 별로 안 날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공장이 이 울산에 있든 여수에 있든 또는 저기 평택에 있든 수출의 차이는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서해안으로 가면은 공장 짓기가 어려울 거 아니에요. 이게 너무 얕으니까. 그러니까 공장 위치를 이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곳에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판매는 똑같다면 비용을 가능한 한 줄일 수 있는 곳에 공장 지어라 이 얘기예요. 근데 어떤 공장들은 공장 위치에 따라 비용 차이는 별로 없더라. 공장 위치에 따라 판매가 차이가 나더라.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이 공장을 여기에 짓는 게 판매가 많아지느냐, 공장을 저기에다 짓는 게 판매가 많아지느냐, 비용 차이는 없다면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디다 공장을 지어야 되겠어요? 판매를 많이 하는 곳에 공장 지어야 되겠죠. 그래서 최대 수요 이론이라고 그래요. 최대 수요. 근데 뭐 한 번 나왔다고 해서 뭐 중요도가 높아진 게 아니고 갑자기 평소에 하던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평소에 하던 대로 수업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이 수요가 가장 높게 되는 위치를 찾을 때 어떤 위치를 찾은 후에요. 여기에서부터 이제 수요가 어떻게 되는지 그 수요의 크기를 거리가 멀어지면서 이렇게 수요의 크기를 측정을 하는 거예요. 어떤 지점을 놓고 저쪽으로 가면 갈수록 수요량은 점점 줄겠죠. 거리가 멀수록. 거리가 멀어질수록 수요량이 줄어드는데 이렇게 이제 원뿔의 형태로 나타나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공장 위치에 따라 이 원뿔의 형태가 달라질 수가 있죠. 이렇게. 이제 어떤 위치냐에 따라 이 원뿔의 부피가 다를 수 있다는 부피가. 이 원뿔의 부피가 바로 수요의 크기, 수요의 크기. 원뿔의 부피가. 그러면 어떤 지점일 때 원뿔의 부피가 더 크냐? 이렇게 해서 그것을 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뿔의 부피를 구할 수는 있죠. 수요량을 측정, 원뿔의 부피 어떻게 구해요? 밑넓이 곱하기 높이 곱하기 3분의 1 해서 이쪽이 더 넓냐? 더 부피가 크냐? 이쪽이 더 부피가 크냐? 해서 더 큰 쪽이 최대 수요 입지점이 되는 거죠. 육안으로 봤을 때는 어떤 게 더 커 보여요? 왼쪽이 오른쪽이요? 왼쪽이 더 커 보이나요? 그럼 이제 왼쪽 정하는 거죠.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계산을 다 해서 정했죠. 정했으면 요 밑에 바닥의 넓이가 뭘까요? 바닥의 넓이가 배후지예요, 배후지. 바닥 넓이가 배후지예요. 왜? 요 높이가 그 지점에서의 수요거든요. 요 높이가 그 지점에서 수요인데 여기 맨 끝에 여기는 높이가 0이잖아, 높이가. 높이가 0이니까 이제 더 이상 수요가 없어요. 여기를 벗어나면 수요가 없으니까 여기 배후지가 되는 거죠. 어떤 지점에서의 높이는 뭐가 된다고요? 어떤 지점에서 높이. 그 지점에서의 수요가 되는 거예요. 그 위치에서의 수요량이에요. 그 위치. 그 위치의 수요량이 되는 거예요. 부피는 뭐고요? 부피는 전체 수요량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개념을 익히면 되는 거죠. 자,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맨 밑에 디귿에 있죠. 54쪽의 맨 밑에. 수요 원추형의 밑바닥은 시장 지역 범위가 되고요. 수요 원추형의 높이는 한 지점에서의 판매량이 되고요. 수요 원추형의 용적 부피는 시장 수요로부터 얻어지는 총 수입이 되는 거죠.
따라서 수요 원층의 부피가 가장 큰 곳이 최적 입지점이 된다. 뭐 이런 정도예요. 자, 이렇게 하고요. 오늘 이제 지난 시간에 복습하는 데 시간을 많이 썼더니만 진도를 많이 못 나갔어요. 서비스 입지론부터는 좀 쉬고 하겠습니다.